자, 다음 주제는 교사 자질 안에서 교사 교육이에요.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연찬,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 연찬. 이런 얘기들 이제 계속 물어봤던 거죠. 동료 장학의 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장학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 안에서 상황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그러니까 practical knowledge, practical skills 이런 것들이 높여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지적 환경 이런 거죠. 우리는 실제 안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사람들이지 이론 안에서 이론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하지만 교육 실제 안에서 그 철학적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을 말해요. 예컨대 가장 큰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과정 구성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와볼까요? 역시 이런 상황성을 더 준다는 거죠. 병설 유치원 단일화급인데 어떻게 동료 장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동료가 있어야 동료 장학을 하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동료의 범주를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이버 장학으로 나왔었던 많은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고. 또 꼭 같은 공간 안에서만 돼야 될 거냐? 지구, 그래서 인근 유치원 내에서의 지구별 장학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기 장학의 일종으로 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대학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또 장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컨대 그 병설 유치원이라면 특정한 부분에서 연령대는 다르지만 특정한 주제 안에서 초등교사들과도 연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넘어가 볼까요? 교사 교육 안에서 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그러면 교사 자질론을 개인적 자질, 전문적 자질 등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인성 함양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신체적 전신적 건강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전문적 자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직관 등에 대한 얘기들로 연결을 맺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보면서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253쪽에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장점 잠깐 얘기했잖아요. 단점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질문을 그렇게 줄 수 있죠. 선생님의 장점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선생님이 꼽을 수 있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단점은 무엇인지 얘기해보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구체적인 계획.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교사가 되었을 때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내가 건강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조현병이 있습니다. 애초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전염병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에너제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감기에 잘 견디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력이 좀 약한 것이 저 스스로도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탁 던진 다음에 나는 이미 체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더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치? 이런 걸 찾는 게 핵심이죠.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건 어때요? 본인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학교를 졸업한 바로 다음이라서 교수 학습 능력이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도 있고 현직 경험이 있긴 하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잠깐 교육 현장에서 떠나 있어서 다시 교수 학습 능력과 기술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해나갈지를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단점일 수 있잖아. 딱 임용고시를 봐서 딱 됐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로도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영상을 놓고 편집하는 능력. 예컨대 어떤 데 필요했어? 아이들이 했었던 사전 경험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합격하고 임용이 된다면 미디어 활용 연수를 신청해서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야 돼요. 진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단점이 뭐냐고 하면 피아노를 못 쳐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신에 어떤 악기는 다룰 수 있어요. 우쿨렐레로 되나요? 우쿨렐레로 돼요? 상관없어요? 우쿨렐레로 간단한 코드를 집으면서 아니 그 코드가 복잡해도 우쿨렐레로 극복이 가능한 건가요? 뭐든 대신에 입으로 부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할 거예요? 미술?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상황을 바꿔서 줄 수도 있어. 자기 연찬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미술을 잘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손으로 안 나와요. 어떻게 기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예쁜데 칠해놓으면 뭐냐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오렸는데 왜 내 건 안 예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러면 부탁할 거예요 계속? 아니면 동네 아르바이트를 써? 내 월급 얼마나 된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딜레마 있어요. 그걸 이런 상황으로 줬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정말 교재를 교구를 제작하는데 정말 못 만든다. 어떻게 할래? 다 만들어줘?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교재 교구를 변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꼭 그 표현이어야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림이 안 된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안 된다면 인터넷 자료를 서칭해서 편집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뭔지 그게 그냥 시험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약점 하나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것이고 대처해 나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차곡차곡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또 뭐 있을까? 체육, 운동, 시범을 보이는 게 안 돼. 아니면 신체 표현이 어려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영상 자료만 활용하고 말을까? 그 전날 나도 계속 연습해보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생각해보고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된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나의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표현하는 그 표현했을 때 어려운 점, 표현하면서 즐거운 점을 아이들과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전날 해보고 왜 안 되겠어요? 그런 게 다 나의 약점은 뭐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고
동료가 이런 약점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확장될 수 있겠죠. 저는 과학적 사고에 관련된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실제로 어떤 주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인 설정이 녹록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공굴리기, 경사로에 따른 공굴리기 얘기를 할 건지, 소리 전달하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건지, 어떤 거? 그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중에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의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변인 설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하게 발문을 했는지, 다른 변인은 통제하고 조작 변인 하나만이 드러나도록 교구를 사용했는지, 발문으로 연결했는지, 유아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했는지 등을 따져서 다시 연습해보고 확인하고 유아들 안에서 적절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처음부터 완벽한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 열정과 모습이 잘 드러나는 교사를 원하지. 그래서 수업 실현의 과정에서도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처럼 어색한 상황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교육적 실제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교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지식이 내용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라니까 그 두 가지가 보여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 활동에 내용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동화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만 알고 있지 동화의 다양한 내용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배운 건 대학교 때 배운 아동문학 시간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동화책을 정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칼데콧상부터 시작해서 안데르센에 대한 동화 전집, 그림 동화집, 그래서 변형된 것은 무엇인지 주제에 맞춰서 어떤 동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개별적인 요약본을 해내고 특징들, 예컨대 플롯의 유형이나 아니면 배경 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동화를 선택해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안 돼? 이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라면 들어가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특정한 상황을 얘기를 하겠다.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문학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활동하기를 어려워한다. 하기 전에 준비해 주는 사안으로 도와줄 것 3가지.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점검하도록 얘기할 것 3가지. 끝난 다음에 선배 교사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발전의 기회, 동료 장학의 형태로서 3가지, 총 9가지를 얘기하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같은. 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세요. 아니, 빨리 되고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세요. 그것도 싫은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연찬이 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주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될까요? 254쪽. 무슨 품성인지 모르니까 아까 인성적 자질 얘기하시오 했던 문제들 있죠? 다 이거예요. 아유, 이제 저 새카만 후배가 내 수업을 갖고 뭐를 하네. 그렇지만 갖춰야 되는 인성적 자질, 품성이 뭔지 얘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주는 거야. 선배 교사의 수업에서 수업 내용이 이렇게 쫙 있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 이야기 나누기만 해.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스스로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어떻게 전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조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합격을 못 하는 것이고, 하되 적절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은 것이고. 되겠어요?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품성이에요.
개방적이되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용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개념을 유아들을 스스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감각을 활용한 형태의 경험을 어떻게 주느냐가 관건일 거고, 그게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로 될 거고, 유아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상호작용의 과정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럼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수업을 먼저 얘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하고 선생님의 경우를 들으면서 얘기의 폭을 일방적인 코칭의 형태가 아니라 교류, 디스커스, 토의의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요즘에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의 과학 수업에서 상호작용이 좀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여겨져봐. 예를 들어서 변인 설정이 어렵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나의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을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개방성을 가지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각자의 수업에 대해서 조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도 반성적 사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똑같은 수업이 아니지만 둘 다 수업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서적 교류를 통해 상호 지지하고 추가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이렇게 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딜레마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건 뭘까?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될까요? 255로 와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업은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교직의 특수성과 자신의 적성이 부족하는 점.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유치원교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왜 국립유치원교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왜 서울의 국립유치원교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봉사직이라는 특성에 비추어서 저는 봉사에 대한 중요성과 의의를 이렇게 알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진짜 스카우트에 가입하면 이런 거 합니까? 내가 알기로 스카우트에 가입하면 1년에 2번 학교에다가 텐트 치고 자고 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람단, 누리단, 뭐 그런 건 뭐예요 도대체? 있긴 하죠 그거 뭐 RCY 뭐 되게 많이. 그런데 봉사합니까? RCY는 노래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연애만 하거나. 저희 땐 그랬어요. 제 친구는. 너무 비하해서 미안하고. 하여튼 봉사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 고등학교 때 봉사 점수 딴 거 빼놓고. 여러분들은 봉사 점수 안 따셨어요? 안 땄어요? 바우는 지금 봉사 점수 따느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가서 30분 쓰레기 줍고 왔는데 4시간 찍어 갖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알려야 되나. 봉사의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진짜로 느낀 게 뭐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배려라면 배려. 근데 그게 유아교육과 어떤 관계야? 고등학교 교사 아니잖아요. 중학교부터는 뭐 그냥 다 점수로 해결한다고 하던데요. 뭐 했으니까 감점 몇 점, 뭐 했으니까 감점 몇 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도 봐보세요. 저는 유아교육과에 입학해서 유아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의 적성과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 얘기가 없죠. 이런 유치원이 있어? 구성주의 유치원이? 묘하죠. 자기에게도 무슨 적성인지가 없죠. 그냥 경험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적성은 나는 어떤 특별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아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5개 얘기하고 6개 얘기하고 막 그래요. 5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했죠. 신데렐라 옷 입고 나오는 게 유치원 교사가 아니다. 1년 12달 감기에 시달려야 되고,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앓을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 유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세도 그렇고, 두 번째는 행하는 그 노동의 양이 그만큼 강도가 높은 거예요. 실제로 유산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봐도 좋지만 어쨌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게 나의 적성상 어떤 부분에 맞아요? 좀 더 세세하게 배려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TMT예요. Too much talker. 그래서 뭐든 많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거? 결코 노래 부르고 춤추고가 유아교육이 아니라니까. 누가 그래? 노래 부르고 춤추고가 유아교육이야. 1970년대를 살고 있나? 벌써 몇 년 전이야? 50년 전 유아교육인 줄 안단 말이야. 왜 유아교사로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에요? 되게 심각해요.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난 왜 하려고 그러지? 배웠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니까. 5개. 5개를 꼭 찾아야 돼. 저는 솔직히 유아교육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분야가 국가에서 보호받고 인정되는 분야였으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육의 본질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가장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유치원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보육교사 훈련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럴 때만 하더라도 쳐다도 안 봤어요. 기저귀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교육인데 가장 인간의 기초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 발달의 기초성의 분야에서 힘들지만 먼저 도움을 주는 게 필요했고 저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선호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적성에 맞으세요? 저의 경우는 갈등도 되게 많았어요. 막상 원서를 쓸 때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려고 하셨어요. 미쳤냐? 유아교육과 가게? 그 점수면 여기를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저는 학교를 2번 다녔기 때문에 뻔히 학교 가는데 왜 이래 왔어? 뭐 이랬어요.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래서 공립형 사립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자사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저 학교 가려고요. 원서 가져왔냐? 예. 미쳤냐? 이랬어요. 유아교육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적성이 있어요? 그 첫날은 못 받았어요. 첫날은 원서를 가. 저 옆에 있는 다른 학교 갖고 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거? 맞는 직업을 찾기 지금까지. 그다음에 2번째,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봐. 어떤 노력? 저는 인간 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는 게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보이잖아. 똑같이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간 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발달 심리만 읽으면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마치 경주마처럼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발달의 총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만약에 인간 발달에 관심이 있어서 발달의 과정이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전을 다시 읽었습니다가 돼야 돼. 학교 다니면서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워크숍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고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구라치는 거죠. 예를 들어 데미안을 다시 읽었더니 사람에겐 누구나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리고 자기 세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발달 심리학자들과 달리 뭔가 발달의 불연속성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독서를 통해 사람의 발달은 결코 하나의 이론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느냐는 이 분위기를 따라가야 돼요. 찾으세요. 256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연참 발전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우리 유치원에서 했더니 어떤 점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내년에 유치원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 그리고 더불어서 컨설팅 장학을 요청하려고 하는 권고도 들었다. 어떤 부분에 컨설팅 장학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사례에 근거하여, 사례에 해당되어 있는 교사의 한 명이라면 사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56쪽에 자기 연창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요즘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의 문제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컨설팅 장학에서 컨설팅 장학의 원리만 알고 있지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부분들에서 내용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운영 능력이 힘든 건지 건강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어느 쪽? 보통 자기 연찬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 내용들을 따지게 돼요. 그런 얘기. 자, 257. 교장 선생님이 병설 유치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협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아니 왜 교장 선생님이 병설 유치원을 하지? 그분이 관리자세요. 그리고 본인의 업무 스케줄을 말씀드리면서 이해시켜드리면서 교장 선생님의 좋으신 시간 중에서 최대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죠. 어쨌든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수업 협의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좋아서 수업 협의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개방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충분히 적극적으로 응대해 드리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죠? 충분히 알 수 있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무 태도는 철학과는 조금 다르죠. 나의 교사로서의 생활의 원칙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책임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원래 유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감성을 길러내는 걸 갖는 게 유아들이 나타내주는 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을 기르는 게 먼저이겠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게 먼저이겠습니다. 유아들과의 관계 민감성,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의 업무 수행 책임감, 동료와의 관계 협력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길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민감성, 유아들의 무슨 문제 얘기할 수 있을까? 정서적인 상태? 또 작은 변화? 거기에 맞춰서 생활지도나 수업을 해나가는 형태의 내용들 어떨까?
아마도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은사님이신 박찬욱 교수님의 은사님이신 김옥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옥련 교수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제가 학원에 나온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못 뵈갖고 그 당시에 이미 칠순을 넘으셨던 분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연세에도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일단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두 번째 다녔고 IMF 시절에 다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절실했어요. 생활비를 집에다 갖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나름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생활비를 갖다 드려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선배님이신 1호 선배님이 성함이 이철수 선배님이에요. 철수예요. 그래서 형 결혼하신 분은 영희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희는 아니셨어요. 근데 형님 도움으로 김옥련 교수님이 지도해 주셨던 총신대 밑에 아주 유명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속립유치원이라고. 거기 교사였던 사람이 저기 덕성여대 교수 이병호 교수가 거기 교사였어요. 3년간 거기서 교사하고 일리노이 얼버나 샴페인으로 공부하고 왔죠.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온 다음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 서로 불가분 불가원이에요. 서로 연락하면 이상해지는 처지가 되는 거라서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받았어요. 뭐를 받았냐면 동작교육 아르바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실에서 동작교육을 하는 걸 받았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여러 류의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었고 여러 류의 수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해서 면접 보고 그래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수업하고 난 다음에 그 수업의 담임교사이신 철수형의 동기 선생님 그다음에 철수형 다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어요. 저는 안 혼나고. 계획안 봤니? 발문 내용 확인했니? 발문을 할 때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형태 봤니? 왜 이 교구를 사용하게 했을까? 교구를 사용하게 했던 순서는 뭘까? 일일이 체크하라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김옥련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얘야 일로 와서 앉아라.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고 있는 건 신용에 불과해.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이게 교장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수업 협의회를 요청하셨다. 그런 부분 건드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론 교수님이 뵙고자 하신데 너 갔다 와봐라. 물론 둘은 다 깨진 상태고 이미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고 이제 한번 걸러진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직접 네가 와라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미 화가 이미 누그러지신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김옥련 교수님의 아주 전설적인 수업들을 우리는 박찬욱 교수님을 통해서 듣고는 했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던 게 김옥련 교수님 수업을 하실 때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셨대요.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유아교육은 손유이고로 시작해서 유아교육은 노래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고 춤과 미술과 모든 이런 예술적 활동이 과학활동보다는 우선일 수도 있겠고 막 이런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박찬욱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김옥련 교수님의 수업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수업을 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대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셨대요.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왔니? 그래 오면서 나무도 봤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아카시아 나무에 새순도 돋아오고 막 그랬지. 근데 선생님은 궁금하다. 오늘 집에서 뭐 먹었니? 아무 생각 없이 뭐 먹었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갈치를 먹었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대. 갈치를 먹었니? 그렇지 않아도 갈치에서 어떻게 먹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주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신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 그래 알았다. 갈치. 그 다음날 본인이 저녁 식사에 갈치를 하시고
갈치를 다 발라내서 피시본, 그러니까 생선 뼈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뭘까? 가시, 갈치 가시. 그 다음부터 수업이 생물의 뼈와 그렇게 수업이 됐대요. 그 이후에 우리는 그런 진짜 교사이신 그런 분들의 좋은 전통 안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많은 교수님들도 김홍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으면 알 거예요. 어떤 급이냐면 허길레 브라운리 그 다음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작. 그분을 통해서 물론 이원영 교수님은 다른 파트셨지만 박찬욱 교수님, 그다음에 김용옥 교수님, 뭐 다른 이제 언급해드리기 어려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분들의 제자였어요. 그 계열의 이렇게 큰 범죄예요. 따지고 보면.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들이 수업의 연찬을 위해서, 수업 협의회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다?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게 혼나고 안 혼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무엇을 망쳤는지. 자, 다음.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철수 형이랑 술 엄청 먹었네. 진짜. 왜냐면 이 교사를 내가 딴에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집에서도 연습도 해보고 왜냐면 좋은 기회잖아요. 실습도 나가기 전에, 공식적인 실습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나로 인해서 나중에 알았죠. 형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 선배님 누님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랬다는. 술 엄청 먹었네 그때. 형 나 그만둘까 봐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새끼야, 네가 지금 그만둬서 뭐 할 건데? IMF에 그만둬서 너 뭐 할 건데?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들었어요 형한테. 근데 네가 여기에 왜 오려고 했었니? 다른 애들이야 점수 맞춰서 그냥 온다라고 쳐. 그리고 본인 얘기도 했어요. 나는 사실 그러니까 형의 스토리가 있어요. 유아교육을 전공하게 된 아주 심각한,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해드리기는 그래서 형도 그런 가족 배경 뭐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으로 와서 했던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그냥 막연한 의식, 막연한 어떤 그 명예심은 아니고 막연한 어떤 공헌하고자 하는 어떤 젊은 혈기에 대도 않는 어떤 그런 생각, 개인 내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선배님으로부터 이런 거 생각했어요. 넌 진짜 아이들한테 민감하다고 생각하냐? 저희 진짜 그래서 이렇게 술을 쌓아가면서 하루 이틀 먹었겠어요, 술을?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야, 교직사에 가면 그건 이제 대부분 다 공립유치원 없었던 시기니까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선배들 얘기 들어가면서 야 정말 더럽네. 내가 여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대학 부속 유치원이라고 좋아요? 거긴 더 한 장이에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만 못 두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래도 교사로서 야 나 진짜 내일이라도 금요일 저녁이야. 이제 다 끝나고 한 9시쯤 학교 앞에 모인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뿔뿔이 털다가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싼 고깃집이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백종원 씨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몰라. 이렇게 대패 삼겹살이 원래 그 망하기 일보 직전에 고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얇게 쓸어갖고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소스 찍어서 먹는 거로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 원천이 저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싼 가격에 배부르게 먹고 할 수 있는 데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맨날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시기를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나 당장이라도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뜰까? 그냥 말까? 와, 막 방학이라도 되면 막 엄청 좋아하는 거지. 막 월요일 안 가도 돼. 근데 월요일날 연수 가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했었던 거죠.
거기에서 남아 있었던 게 책임감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업을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 이제 철성한테 들었던 얘기들. 네가 수업을 이렇게 했다고 쳐. 근데 네가 망쳤다고 생각하지. 형도 그랬어. 망친 것 같았어. 근데 아이들한테서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단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배 누나한테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이들은 몰라. 그냥 늘 즐거워. 괜찮아. 그리고 그게 선배의 몫이었어요. 우리 때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맡은 아이들에게 연속성을 보고 끝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책임감을 얘기해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책임감을 여기서 나와서 끄집어내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경험 안에서 그 책임감을 얘기해 줄 수 있었을까? 동료 교사와 함께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유치원 교사는요, 한직에 그런 한직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라고도 안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못 불렸던 두 가지 직업이 있어요. 하나 간호사, 언니,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어이. 저 때만 하더라도 앞에서는 그랬지만, 저 새로운 사람, 그 남자, 괜찮아? 애들 맡기 괜찮아? 우리 집에 딸내미인데 괜찮아? 이런 얘기도 들었다니까. 어이야, 어이. 유치원 소사분도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어이.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위상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 하지만 따져볼까? 우리는 병설 유치원이야. 하나급이야.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를? 실제로 시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를? 저 수능 몇 점도 못 맞은 것. 이거 내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걔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저 2.5대 1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들의 의식 안에 있어요.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와 이랬지. 아무것도 아니야. 딱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무슨 시험이 있다고? 유치원 교사도 시험으로 뽑아? 오,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이었어요. 설사 교대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갔잖아요. 교대에 편입할 수 있었어. 그래서 편입 시험이 있었어. 근데 또 이거 해서 제 동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압구정에 있는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 시험이 생겼어요. 교대를 편입하는 시험이. 이 시험 봤어요. 그 서울대교대 갔어. 임용고시 봤어요. 내가 가르쳤잖아. 됐어요. 걔 지금 여기 보라매 초등학교에 있어요. 여기. 근데 오라면 와. 아들내미 딸내미 낳고 잘 살고 있죠.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협력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는데 저기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 교육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막 무시할 수도 있어. 이런 딜레마 상황을 준다고요. 어떻게 할 거야? 싸워? 잠깐 봅시다. 싸워? 아니잖아. 그들에게 authority라고 하는 건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사에게 있어서 실력은 뭐예요? 수업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이지. 우리말로 하면 짱짱한 수업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되 그들의 요구, 그들의 수용,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개방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알리고 교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협력적인 태도지. 다만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면 안 돼. 열등감이 많을수록 반대급부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꽉 차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피해의식까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2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왔던 3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왔던 4년제를 나왔던 박사과정에 박사를 받았던 이 시험을 통과한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다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학력을 채울 수 있는 것도 방법이 하나일 수 있어요. 독학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돼. 그럼 이미 지는 거야. 부러우니까. 피해의식 있는 사람은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투사를 해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그 피해의식을 극복해야 협력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바쁘지만 충분히 내 걸 해놓고 나의 실력으로 내 업무 처리를 해놓고 상대방을 돕는 자세가 협력적인 자세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이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작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노량진에서 임용고 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피해의식이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교육의 미래를 망쳐요.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여러분의 역할이 큽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259쪽에 보면 다짜고짜 이런 모습도 나와. 교사로서 유아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범적 태도 3가지를 말하래. 그럼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둘째 봐보세요. 둘째. 요런 거 좋아. 둘째. 첫째나 셋째는 뭔가 적혀져 있는 내용이야. 뭔가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이고. 둘째 봐보세요. 좋지 않아요? 유머 감각이래. 교사로서 유아에게 파지티브 애티튜드를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 유머러스한. 이게 외국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열정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항상 재밌는 거. 이게 우스갯거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점을, 긍정적인 점을. 그러니까 유머러스하지. 재미있지. 농담만 찍찍한다 이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점을. 왜 그렇습니까? 수업 상황에서 유아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얘 뭐하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성들이 이 유머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하나씩은 가져가 보세요. 태도. 내가 어디서 동료 교사와 같이 할 수 있는 태도. 항상 즐겁고 흥겨운 흐뭇한 그러면서 따뜻한 분위기. 주로 유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 생활은 생각보다 힘든 직업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색다름을 찾아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유머를 사용하여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교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거나 당연히 당황스럽기도 하죠.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이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계속 코 파르고 있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코만 파면 다행히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이거 난리 나는 일이잖아. 큰 건더기 얹은 거죠. 아주 당황스러운 사태일 수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지지! 스톱!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맛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왕 입으로 들어간 거 어떻게 해? 아이 손잡고 가서 가글 할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대답에 잘못된 점을 고치거나 당황스러워하기보다 재치 있는 반응, 즐거움, 색다름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게 재치와 유머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다시금 주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시금 주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260쪽도 가볼까? 교사는 유아의 동일시대상으로 행동과 태도 면에서 많이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어떤 점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성에 관련된 내용은 꼭 들어가는 정답의 하나예요. 정답. 두 번째, 사실은 기본 생활 습관도 정답의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식습관 사용이에요. 그 다음에 젓가락 사용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사투리는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으로 시험 본다, 경북으로 시험 본다, 줄 수 있어. 사투리를 쓰는 교사의 상황이 쭉 나와. 이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의 불만 사항이 얘기가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노력하라. 일단 개인적으로 사투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투리가 억양의 문제일 경우가 많죠. 어휘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왜 전구지 안 먹고 그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전구지가 부추야. 그래서 부추전은 전구지전이야. 이런 경우로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투에 대한 얘기나, 물론 짜증이 섞인 어투나 부정적인 어투의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어투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본인이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여겨지면 면접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도 보면서 봤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관심 분야의 하나가 명리학 이런 거 배워볼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운전을 막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저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세상에 근심이 다 있는지 여기에 근심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서 와 진짜 세상 살기 힘들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기도 하다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다가, 만약에 내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표정을 봤을 때 일을 맡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별의별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게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머러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머러스한 뭔가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존중의 태도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본생활 습관에서 식기류 사용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면 당연히 바르고 고운 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문제 상황에서는 어떤 딜레마 상황을 준다고요.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남으로 시험 보면 주겠죠. 경북으로 시험 보면 주겠죠. 대구로 시험 보면 주겠죠. 혹은 뭐 특정한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충남으로 시험 봐서 계속 느리다라고, 너무 말이 느려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냐고 클레임이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반성적 성찰부터 먼저 해야겠죠. 진짜 그런 모습인지. 두 번째, 다름이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볼 수가 있겠죠. 고칠 건 고치되 아이들과 함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다양한 생활 양식과 문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소통은 단지 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어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해야죠. 어휘의 확장, 발음의 문제, 세 번째 문장 구성력의 문제 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을 실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교사 자질론으로 물어보는데 당장에 답변이 어디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 교사 개인의 반성적 성찰부터 시작해서 사회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성에 대한 체험부터 시작해서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는 얘기죠. 왜 우리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로 오면 서울말 써야 되고, 근데 부산에 가서 서울말 쓰면 이것이 어디서 서울말을 쓰냐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말도 아니고 부산말도 아닌 중간 어디를 찾다 보면 가라 그러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던가요?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라면 발음의 문제, pronunciation, 발음의 문제,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부분, 풍부한 어휘에 대한 얘기, 문장 구성력에 대한 얘기로 이미 교육적인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전 문제이지만 261쪽을 보면 심지어 이런 문제도 나온다니까. 태도로 머리 염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뭐 일정 정도의 개성 표현은 될 수 있는데 여긴 보수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품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기본이라서 아실 수 있죠. 난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교사가 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야 돼요. 비슷한 얘기 262쪽에도 있어요. 화려한 장신구나 짙은 염색. 장신구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얼마든지 뭐 수업 활동 후에 장신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염색은 좀 힘든가? 염색은 좀 오래 가요? 아니면 너무 강한 걸 하면 뿌염을 또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색은 한번 이렇게 하고 물로 이렇게 슉 하면, 저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색깔 바꾸고 이렇게 물로 슉 하면 다시 자기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클럽 문화를 좋아해도 클럽을 갈 때와 유치원에 올 때는 달라야 되는 거겠지. 몰라서 그래요. 염색은 한번 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끝나고 클럽 갈 때는 슉 해갖고 바꾸고, 클럽에서 나와서는 다시 집에 갈 때는 다시 세수 한번 해서 다시 바꾸고, 그러면 안 되나? 문제는 이유를 대는 거죠. 이유. 개성 표현의 방법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외국에서는 제가 들었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사처럼 길었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붙인다면서요. 아내도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아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태평양 모임이 있어요. 이름이 태평양 모임이야. 그러니까 꿀이 친구 엄마들의 모임. 근데 얘기했어요. 조만간 두 달 내에 깨질 것 같다고. 근데 그렇다면서요. 유치원 입학할 때 형성돼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깨지는 거. 이게 학부모들의 모임이라고 하대. 근데 이제 그 모임이 여전히 잘 돼 있는데 태평성대로 잘 살자 그래서 이름이 태평양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홈쇼핑을 통해서 이걸 샀대요. 근데 너무 많이 산 거야. 그래서 태평양 모임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서 그 김에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안 하죠. 설사 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뾰족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러지 않을까? 너무 화려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보다는 전부 선생님의 손에 스타킹 아세요? 스타킹? 그러니까 저는 저 선배님 그러니까 실습할 때 부속에서 했기 때문에 선배님이 되게 유능하신 선배님이셨는데 이 상호작용으로 유능하신 선배님이셨는데 그때 아이가 약간 선생님께 약간 집착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자기 세계에 조금 더 많이 몰입해 있는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세계에 몰입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선생님의 스타킹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앉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를 주의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오면 점점 가까이 와서 계속 선생님의 스타킹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선생님 스타킹 이렇게 그 아이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 아이를 그냥 놔두시냐고. 얘가 이걸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정서적 안전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맡겨놓은 거야 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맡겨놓은 거야.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저보고 옆에 가서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큰 아이가 아이들 뒤에는 없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제 걸 내주고 이렇게 제 거는 싫고 선생님 것만 좋고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나누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장신구에 집중이 되어서 안전의 문제도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서 그래요. 부모님께 신뢰를 왜 못 얻겠어? 사실 실력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아이들이 활동에 몰입하지 못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신뢰를 못 얻는 거죠. 무조건 부모님들은 그냥 뭔가 갈색과 회색과 쥐색과 흰색과 검은색만을 좋아하는 교사만 그러면 선호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주 뭐 이런 건 깔끔한 장신구,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장신구 등은 될 수 있지 않나요? 저 때는 그렇게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하시면서 이원영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남자라서 별 그 문제가 없긴 하겠구나. 대신에 너도 교사가 되고 나면 꼭 여벌의 셔츠나 옷은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네 품에 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 거기에다 아이들이 마킹을 하고 갈 수도 있겠고, 그 마킹이 쉬루 마킹을 할 수도 있겠고, 콧물이 마킹이 될 수도 있겠고, 네가 먹지 않았는데 밥풀이 온갖 것에 다 붙어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거예요. 박찬욱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던 게, 아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목걸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수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뭔가 좀 불편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혹시 학교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진짜 그럴까? 웬걸 교사가 돼서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군요. 이건 뭐 남겨두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후부터 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그 커플이었기 때문에 인게이지 링을 꼭 하고 다녔어야만 했어요.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안 하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 그래서 결국 263쪽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핵심이냐.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로도.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넓은 치마를 입는 게 아니란다. 이런 게 나왔었죠. 그렇다 그래서 추리닝 입고 수업하면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정하되 편한 복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저도 앞치마를 했기 때문에 앞치마만큼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일단 주머니는 여러 개여야 돼. 그리고 제 주머니는 아이들이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 코 닦아주고 이제 버릴 거는 이쪽에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와서 찾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복장 얘기, 적극적인 상호작용 얘기로 가야 돼.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당시에 이런 게 문제가 됐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자니까 치마랑 귀걸이를 하는 거야 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게 당시에는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십몇 년 사이에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응?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왜 나왔는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복장의 문제를 따진다면 요즘에는 어떤 걸 예시문으로 줄 것 같아요? 파마? 그럼 별로예요? 파마도 요즘에는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잖아요. 염색은 여전히 살아있나? 장신구로 쓸 수 있는 뭐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옷의 색깔도 저희는 그래서 옷의 색깔도 배웠어요.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리고 통일성을 갖출 것. 수업할 때 3가지 이상 가게 되면 아이들이 색깔 센다 그랬어요. 이원영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원영 교수님이 수업하러 들어오시면서 늘 오늘은 뭐로 맞힌 것 같니?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노력하시고 우리들한테도 너희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한다. 퇴근 시간 이후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갈 때 색깔도 중요한 거야. 늘 똑같은 색만 입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도 하셨고 너희들은 늘 백색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색이 흑색되는 건 하루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까만색만 입는다고 될 것 같니? 아니야.
색깔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색감 감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대신에 지나치게 화려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통일성을 찾는데도 힘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런 얘기들. 활동하기 불편한 복장들, 그런 얘기까지, 편견의 문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264조. 학예 발표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이런 상황을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 상황을. 그러나 뭘 물어본 걸까요? 개인사를 우선시해야 될 거냐? 공인으로서의 공직자적 관점을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스스로 감정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역할 수행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무조건 그리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 협의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들, 대비해 나가는 것, 운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관리직에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안 하겠지? 사무 자동화? 당시만 하더라도 사무 자동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사무 자동화 자격증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렇게 나오네. 포인트. 최근 학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무 자동화로 인해 교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시간이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보화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정보화 사회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성의 발휘,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의 적응 능력,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사회성, 이런 얘기 다룬다고 얘기했죠. 여기 그러면 인간관계는 사회적 관계에 해당되는 형태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자마자 뭘 물어보는 거다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왜 이 연습을 하게 되냐면 뒷부분에 보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지 않아. 문제 안에 이거 이렇게 섞여 있어요. 따져야 돼, 내용이. 뭐부터 해야 돼? 인사는 만사야. 인사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사람을 쓰는 일 뿐만 아니라 greeting, 인사는 만사야. 먼저 인사하는 내용, 찾아가 인사하는 내용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SNS로 하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 인사하는 내용도. 그냥 찾아가면 어색하잖아. 차 한 잔, 누구 좀 차 좀 타다 줄래?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하기 위해서 차 한 잔 갖고 가서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가져가서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정보의 교류에 관련된 얘기가 아마 두 번째 있을 겁니다. 공동 업무의 시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확인한다. 가능한 얘기죠. 워낙에 2007년도에 나왔던 얘기라. 자, 266조. 교사는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하면서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인간관계로 계속 물어보는데, 초임교사로서 유치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자,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당신 초임교사인데 이 사회 속에 들어와서 인간관계 형성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발휘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겸양적 자세로 경청과 수용의 태도를 원장 선생님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일단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위계 체제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서 존경, 존중, 그 다음에 어른이잖아요. 어른으로 여기면 돼요, 여러분. 저 사람 나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서 점수 따야 돼. 그게 아니라 어른이잖아, 어른. 원감 선생님은 주로 실제 업무를 담당해 주시잖아요. 원감 선생님의 조언과 업무 지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나 내용, 그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그래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하는, 메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에요. 일단 관리직 분들이 부르셨다. 그럼 들고 가는 게 자세예요. 물론 휴대전화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들고 가는 게 자세예요. 업무 일지 혹은 저의 그 수첩들을 가져와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늘 듣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료 교사분들, 협력적인 자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받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학부모는 무조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것이 임무임을 충분히 인식하되 부모님의 요구와 유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감적인 자세로 이야기 나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공유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성 비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한테도 배운 것 중에 하나고, 또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나서 들은 얘기도 하나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제 선배, 미술 전공한 제 선배한테 들은 얘기도 하는데, 교사가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갖게 되는 품위의 하나로 드러나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함께 뭐라 그럴까, 용모 단정함을 화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하시는 얘기는 화장은 기분 전환의 시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화장은 부지런함의 시작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럼 100% 동감합니다. 유아교육과 다니면서 화장은 부지런함의 시작이구나. 진짜 시간 많이 걸리더군요. 그 7단계?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색조까지. 요즘에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더군요. 꼭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교사로서,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치원에 가면 독특한 향이 나요. 혹시 아세요? 유치원에 이렇게 문을 탁 열면 유치원만의 독특한 향이 납니다. 왜? 도서관 가면 도서관에 독특한 향이 나죠.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만의 아주 독특한 향이 납니다. 뭔가 쩔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묘한 향이 나요. 그거 아세요? 혹시 유치원에 독특한 향이 있다는 거? 독특한 향이 있어. 그래서 환기를 계속 시키는데도 그게 안 가셔. 심지어 제가 하루는 토요일날 혼자 출근해서 락스, 세제 이런 거로 다 닦고 다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하루 지났는데 또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이렇게 했는데 뭐 독특한 향이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의 땀 냄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땀 냄새, 그 안에 배어있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즐기기로 했는데, 이제 하여튼 유치원만의 그 문화가 있고, 향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향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게 내 몸에도 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향으로 표현할게요. 누구나에게 다 똑같은 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언어를 통해서, 비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일단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또 사항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이, 특히 원장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전이나 원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감 선생님의 경우에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는 게 많아요. 동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돕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만족도는 억지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객관적인 현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 마지막이에요 오늘 267쪽 인간관계. 이 얘기도 나왔죠. 유치원 교사로서 초등학교 교사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할 근무 자세에 대해서 3가지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라니까. 초등학교 교사들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자세, 정보나 의견에 관련된 걸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서 그나마 괜찮은데요. 진짜 이 당시 이거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왕싸가지 초등학교 교사들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뭐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같지 않은 우월의식. 그래서 진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교대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수능 성적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니네는 관악산에 있는 학교 가면은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친구들 서울교대 다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이름이 서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욕했어요. 지랄하네. 우리 거기랑 통합할 것 같은데 그때 막 통합 분위기 있었어요. 웃기지 마, 내가 말릴 거야. 막 그런 얘기. 쓰잘데기 없는 우월의식 것 같은 것들 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협력의 자세 얘기하고 공감의 자세 얘기하고 존중의 자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병설 유치원 과정 안에서 교육적 정책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의 자세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전체 운동회를 예전 같으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운동회를 했어요. 요즘에는 전체 운동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했어요. 그럼 전체 기획을 다 해야 되잖아, 같이. 그럼 협력의 자세가 돼야지. 배려와 공감의 자세. 다시 말해서 업무 분담을 그쪽은 되게 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3시 반, 4시에 그쪽은 3시 반, 4시에 이렇게 막 시동 걸어. 무슨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경기 르망 24 같아. 딱 시작하면 마치 띠 나와서 갑자기 막 플렉 휘달리고 막 이렇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쪽은 그래도 돼. 우리는 유유히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구를 만들고 있죠.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 힘들다는 얘기 와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교육학을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가서 이제 중견 교사가 돼 있는데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유치원 선생님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고. 본인들도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줄 아니까 그쪽엔 잘 눈 안 줄라 그런대요. 미안해서. 그래서 가끔 그 선생님들 뵈면 제 생각나서 그 선생님들한테 잘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잘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업무를 대신해주면 되는데 대신해 줄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신해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지막에 소통과 공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꼭 얘기해야 돼. 교육과정과의 연계. 맨날 수학적 탐구하기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 체제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2차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관계에서 우리도 우리 동네 생활 주제가 있죠. 걔네도 우리 동네 생활 주제가 있어요. 우리도 지역사회에 현장학습 가죠. 걔들도 지역사회 현장학습 가요.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바람직한 인간관계 맺어야 되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혁신부터 시작해서 가정연계 보고 최근 기출문제 쭉 살펴봐서 이 책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해서 오시면 그 이후 문제, 작년 문제 실제로 보면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